저희가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도 하고 이제 세계 금융 위기라고도 하죠. 저 때는 진앙지가 부동산이었어요. 네. 했었거든요. 근데 저 때와 비슷하게 지금 독일과 호주의 주택 가격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이제 이렇게 한계가 다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터질 때도 크게 터지죠. 이번에는 다른 나라들이랑 비슷한 시간 동안에 좀 고생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들에서 아마 박종훈의 경제 한방 지금 KB증권 김효진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내년 경제가 어두워질 것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경기 침체는 꼭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혹시라도 피해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사실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기 네.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가요? 이제 증시는 이제 상당 부분 뭐 퍼센티지를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70~80% 정도는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럼 경제가 내년부터 굉장히 상쾌해질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게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조금 신경을 써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어떤지 차트를 한번 쭉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에서 이제 오른쪽 차트가 뭐냐면은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가 전월비예요. 1% 올랐나 아니면 1% 하락했나 이제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건데 저 꼬리 부분에 주택 가격 막대기가 밑으로 이렇게 훅 내려와 있는 거를 아마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그리고 저게 제가 빨간색 점선을 그어놨는데 미국의 주택 가격이 가장 격하게 하락했던 게 거칠게 하락했던 게 2007년도 8년도예요. 근데 그때랑 속도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네, 이제 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2006년도에 미국의 주택 가격은 이제 2006년도에는 빠질까 말까 뭐 이런 약간 밀당 기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금리 인상이 워낙 가파르게 진행이 되었었고 2020년 이후에 주택 가격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저렇게 좀 격한 거칠게 좀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저게 미국의 이야기만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독일이나 호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빨간색 선이 2022년 이후의 주택 가격이에요. 그리고 저 파란색 선이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주택 가격의 하락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비교하시면 돼요. 저게 밑으로 빨리 꺼지면 꺼질수록 안 좋은 거겠죠. 근데 2008년하고 독일도 호주도 비슷한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8년도에 주택 시장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고 없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2008년도 저희가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도 하고 이제 세계 금융 위기라고도 하죠. 저 때는 진앙지가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고 그런 것들이 터지면서 글로벌 경제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조정폭이 심했었거든요. 근데 저 때와 비슷하게 지금 독일과 호주의 주택 가격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 차트 볼 때마다 되게 속상한데 뉴질랜드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속상하죠. 네, 그러네요. 주가, 금리, 환율, 뭐 원자재 가격 같은 것들은 최근에 주식 시장을 계속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어제는 막 다 망할 것처럼 그러더니 오늘은 또 올라. 네, 주식은. 굉장히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온도가 확확 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게 조금 더 오래 가요, 사실은.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뭐 한 3개월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거나 뭐 한 6개월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뭐 이러기보다는 하나의 추세가 형성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이제 관성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특히 올해 하반기 이후에 좀 가팔라진 이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저희는 조금 더 실물 경제를 누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에 온전하게 반영이 되었느냐? 그리고 시장에 온전히 반영이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아직 그렇게 다 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 걱정되는 건 뭐냐면 주식이라는 건 그래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다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성인 인구의 뭐 기껏해야 한 5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정도 하지만 그쵸. 부동산은 뭐 가구들 중에 선진국은 보니까 한 60에서 65% 거의 3분의 2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건 그냥 경기가 둔화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경제 위기가 온 적도 많았잖아요. 근데 세계 전체 부동산이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인 것도 2008년보다는 훨씬 더 전 세계가 좀 동조화된 것 같고 부동산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내년에 부동산 가격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이게 혹시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걱정이거든요. 네, 저는 시스템 위기 가능성은 사실은 그렇게 높게는 보지 않고 있어요. 아마 이제 뭐 언론 보도나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 경기 침체가 오긴 온다더라. 근데 폭은 깊지 않다던데 이게 굉장히 좀 몰려 있는 의견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의견을 냈냐면 방금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 게. 제가 볼 때는 누구 돈으로 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중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대부분은 이제 레버리지가 빌려서 샀죠. 그리고 뭐 미국에서 한 사람이 뭐 직업도 없는데 막 세채 네채 부동산을 사고 이런 다큐 같은 것들이 많았어서 아마 뭐 흔히들 뭐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이 늘어 있는지 줄어들어 있는지가 중요한데 네. 이제 보고 계시는 차트에서 이제 왼쪽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GDP 대비 가계부채예요. 저 맨 위에 산처럼 이렇게 봉긋하게 솟아있는 것이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인데 저 차트를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구두로 이야기 드린 것처럼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미국의 가계부채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예전하고 각도가 다르죠. 네. 저게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할 때는 자산 가격은 대부분 상승을 하고요. 경제도 좋아요. 네. 왜냐하면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네.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데 저게 계속해서 좋기는 어렵고 금리를 올리면 이제 나 너무 힘든데 이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 이렇게 한계가 다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터질 때도 크게 터지죠. 네. 그래서 저렇게 올라갔던 가계부채가 세계 경기 위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저 부분 꼬리 부분을 보시면은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오히려 디레버리징이 됐습니다. 낮아졌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이게 그냥 비유를 하자면은 다이어트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2000년대 초반까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올해 미국 물가가 조금 과장하면 10%인데 이상하잖아요. 네. 어떻게 1년 만에 물가가 10%가 될 수가 있지? 뭐 전쟁도 알겠고 팬데믹도 알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 빚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이런 것들이 막 20, 30%가 올랐는데 네. 속으로 욕은 해도 그 비싼 가격을 계속 지불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저 가계부채가 디레버리징이 되어 있지 않을까, 다이어트가 마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기준금리를 막 1년에 몇백 bp씩 올리는데 터져도 애저녁에 터졌어야죠. 근데 그렇죠. 왜 그렇게 계속 경기 침체가 막 올 듯 말 듯한데 데이터들은 좀 괜찮은 것 같고 이럴까? 저 부채가 적다라는 거. 저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 GDP 대비 가계부채 저 그래프에는 없는 나라가 하나 딱 벌써 눈에 띄는데 우리나라가 빠져 있네요. 우리나라는 근데 역대급으로 지금 높은 상황일 것 같은데 네. 이제 나라별로 만약에 차별화되는 상황이 23년, 24년 한 2년 동안 뭐 전개된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네. 아, 그런가요? 단언을 하셔서 약간 걱정되는데 그럼 우리나라 상황 진짜 안 좋은 건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제가 말을 이렇게 한숨을 쉬면 안 되죠. 네. 한국은 사실은 상황이 좀 안 좋은 편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제가 비유나 웃음을 빼고 현황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죠. 아까의 그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가계부채에서 한국까지 얹어서 그린 그림이 왼쪽 그림입니다. 이제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치솟아 있는 게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예요. 와, 저렇게 계속 올라갔나요? 예, 와. 그래서 이제 레벨로 보아도, 그리고 특히 이제 2010년 이후에 방향이 다른 나라들은 맨 밑에 그 중국을 제외하면 다들 좀 낮아졌었는데 네. 한국은 이제 유독 이제 높아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뭐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이 뭐 전 세계 탑 수준이라던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런 부담들은 한층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지 될 것 같고, 이 부채의 상당 부분의 기초 자산이 되는 것이 이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2008년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경기 침체의 골도 깊었지만 뭐 주택 가격도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모든 지표들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오히려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죠. 근데 지금은 물가에 대한 그 위험이 말끔하게 가셔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막 인하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택 가격은 빠졌는데
금리 이자 부담은 예전보다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은 특히 이제 전체 대출에서 78% 정도가 변동금리로 빚을 이제 내다 보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변동금리로 내고 있다 보니 이자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게 이제 아마 체감이 되실 거예요. 체감이 되실 테고 그럼 아까 이제 기자님도 시스템 위기 가능성 그럼 한국군 시스템 위기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아마 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저의 의견도 저의 의견이지만 뭐 워낙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여러 뭐 학계에서 연구하신 논문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한국에서는 부채 부담 때문에 가계 소비가 굉장히 위축된 흐름을 보일 수도 있고 잠재 성장률을 확실히 해칠 수도 있다. 다만 대규모 부실, 시중은행의 부실 가능성은 낮다라는 것이 좀 중론입니다. 근데 빚만 타더니 어떻게 시스템 리스크가 안 올 거라는 거지?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대비를 한국에서 해왔었냐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왼쪽에 있는 그림이 시중 주요 4대 은행이 쌓아놓은 충당금과 2020년 이후에 추가로 쌓아놓은 추가 충당금입니다. 네. 저 충당금이라는 거는 경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위기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예비로 쌓아놓은 저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런 것들이 금액이 예전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치솟아 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부실이 발생이 안 할 겁니다라가 아니라 부실이 발생해서 굉장히 우량한 은행이나 이런 것들도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누구에게 은행이 금융권이 빌려줬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2018년도부터 DSR 그러니까 전체 부채 상환 능력,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부채 상환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잣대들을 하도록 이제 제도가 변화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전체 대출에서 77%가 고신용을 가지신 분들에게 대출이 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정책의 목표 자체는 고신용에게만 대출을 해줘는 아니었죠. 전체적으로 대출을 이렇게 빨리 늘리진 말아봅시다라는 게 정책의 취지였지만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시중은행은 고신용자에게 대출 비중이 오히려 늘어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중은행들의 대규모 부실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면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안타깝지만 이제 냉정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듯이 가계의 소비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자를 너무 많이 내야 돼요. 예, 너무 많이 내야 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가계가 부담했던 이자가 연 한 40조 정도 됐었어요. 그것도 막 엄청 많은 금액이죠. 몇십 네. 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와, 금리가 2배가 넘었잖아요. 가게는 정말 허덕허덕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허덕허덕 할 수밖에 없겠고, 근데 이게 뭐 40조, 뭐 7, 80조가 그냥 큰 돈이라는 것만 알겠고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 저도 안 와가지고 계산을 좀 해봤는데 이게 한 해 가계 소비액의 8%. 와, 100만 원을 쓰면 8만 원 이자인 거고요. 그리고 전체 GDP의 4%가 넘어요. 와, 좀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한국의 명목 성장률이 4%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자만 네. 4%를 내야 된다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이런 비율을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예요. 성장하는 것보다 이자를 더 내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좀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여건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아유 뭘 한국이 내수가 언제 좋았어. 수출이지. 네. 수출이 더 중요하고 경제의 굉장히 성장 동력, 활력으로 해왔었던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면서 뭐 보복 소비라는 이름도 있었고 뭐 이연 수요도 있었고요. 소비가 또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반짝 좀 내수 경제가 좀 좋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팍팍해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경기 침체냐, 뭐 경기 둔화 정도에서 끝날 거냐 네. 이런 정도라면 우리는 경기 침체가 들어갈 가능성이 미국보다 훨씬 더 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질문을 너무 잘 해주신 제가 너무 한국이 어둡게 끝날 뻔했네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 뭐 3분기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 한국은 1개분기만 마이너스 성장이었어요. 훨씬 더 빠르게 탄력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하잖아요. 네, 열심히 일하고 또 예. 수출 좀 되고 네, 열심히 일을 만들고. 하고 또 이렇게 어지러울 때는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출 가격에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른 나라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이 역성장을 탈출하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그럼 미국은 괜찮은데 한국만 침체야? 아직까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예전에 이렇게 막 한두 분기만 마이너스 성장이고 곧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렵지만 좀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다른 나라들이랑 비슷한 시간 동안에 좀 고생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들에서 아마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체감하시기에는 옛날보다 더 힘든 것 같아 라고 아마 체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1,600원 가는 바람에 그것도 진짜 큰 문제였단 말이죠. 네. 세상에 무슨 환율이 1,600원이야.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1,440원 갔을 때 여러 가지 단점도 있었지만 뭐 수출만 놓고 보면 그래도 그나마 둔화되는 수출을 그게 막아주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지금 환율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1,300원 아래로도 드디어 오늘 네. 녹화하는 시점에서 내려갔는데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수출만 놓고 보면은 환율이 높은 게 조금 난 것 같아요. 좀 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조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럼 차트를 먼저 보시죠. 네. 저 차트가 뭐냐면 선이 되게 복잡한데 꼬리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재고순환선이라고 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아래로 내려가면 재고는 출하는 잘 안 되는데 재고가 막 쌓이는 거예요. 와, 기업 근데- 입장에서는 네. 생산을 해서 출하라고 한다라고 배로 이제 손님한테 실어 보내는 거거든요. 비행기 같은 걸로. 그러니까 막 물량을 재고는 없고 그래서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출하가 막 되는 게 가장 좋은 현상인데 저게 마이너스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출하는 잘 안 되고 재고는 늘어가는 좀 안 좋은 국면입니다. 저 아래로 굉장히 뻗어 있는 것이 ICT 제조업, 저희 반도체 같은 거 들어가는 것이요. 네. 이제 테크 관련된 이제 품목들인데 2008년만큼 저 마이너스가 아래로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딱 2008년하고 거의 선이 비슷한데요. 좀 더 네.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게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그만큼 지금 어렵다라는 상황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반도체 업황은 괜찮아. 근데 환율이 조금은 우리 적정 환율보다는 높아. 그래서 싼 가격으로 우리한테 주문이 더 들어오네. 그럴 때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수출이 회복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환율도 환율인데 저희 한국 수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환율은 환율대로 높은데 그렇다고 옛날만큼 환율 모멘텀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출에 대한 환율 모멘텀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뭐가 구조가 바뀐 건가? 뭐 구조 변화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요 외환 시장의 어지러운 것과 이 반도체 업황 안 좋은 게 동시에 맞물린 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어렵게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전 대비해서 14%나 줄었어요. 와. 조금 빠르게 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전에 기업이 우리가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고 수출 잘 못하는 거야. 그게 또 환율발이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보다도 이제 반도체 부분들의 업황이 부진한 것들이 또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8개월째 무역 수지 적자라는 둥, 뭐 경상 수지도 지금 뭐 네. 이대로 가면 적자로 갈 수도 있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환율이 최근에 계속 내려오니까 네. 이건 또 뭐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환율에 대해서 걱정 반, 또 다행히 우리가 그래도 안정되니까 이렇게 환율이 내려간 거 아니야? 기대 반.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것 같고 조금 물가 앞에서 이제 저희가 물가 이야기로 출발을 했는데 물가가 조금 잡히면서 환율도 원달러도 안정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이제 안정이 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돈. 네. 네. 부자 나라가 됐다는 뜻입니까 혹시? 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순대외 금융자산이라는 경제 지표가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학개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 몇 년 동안에 국내 주식보다 오히려 해외 밤에 아마 잠 못 드는 밤을 지내신 투자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서학개미라는 이 단어가 되게 유행할 정도로 해외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개인의 투자의 패턴에도 변화가 있지만 각종 연기금에서도 해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 GDP 대비해서 한 30%가 넘는 돈들이 해외에 쌓여 있어요. 이게 근데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만약에 한국이 순대외금융자산이 마이너스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2008년도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2006년도, 7년도, 8년도에 한국의 주식이랑 채권이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가 많았어서 외국인도 한국의 주식을 많이 사고 채권도 많이 샀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으니까 샀겠죠. 근데 2008년도에 갑자기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차트를 마침 띄워놨네.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900원에서 1600원까지 올라갔어요. 저 각도가 보이시죠? 네, 엄청난데요. 정말로 네. 그냥 난리가 날 정도로 환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던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때 글로벌 경제 주요 국가 중에서 한국 경제 제일 좋았거든요. 네. 근데 환율 절하폭은 꼴찌였어요. 와, 1등이라고 해야지 되는지 꼴찌라고 해야 되는지 가장 극심한 환율 변화를 보였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외국인들이 돈을 막 빼서 가져간다라니까 우리가 이제 속수무책이었었던 거였거든요. 그럼 반대로 제가 아까 서약개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밖에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 채권을 산 것보다 우리가 밖에 가지고 있는 주식 채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1,400원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 아무래도 한국의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환율이 높은 것 같은데 달러를 좀 팔아? 그래서 환차익을 챙겨 볼까? 라는 아마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서 최근에 환율이 1,500원 당장 갈 것처럼 하다가 어떻게 1,200원대로 이렇게 훅 갔냐, 뭐가 굉장한 변화가 있었냐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환차익을 노린 정말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실 환율이 막 100원씩 막 50원씩 변하면 안 변하는 게 낫죠. 근데 이게 저희는 2008년을 강조드리고 싶은 건 2008년처럼 우리는 환율의 안정을 원하는데 외국인들이 막 돈을 빼가서 어쩔 수 없이 환율이 급등하는 것과 투자자분들이 나한테 유리한 거를 계산을 하면서 해외에 있는 달러를 팔고 원화로 다시 바꿔오는 이런 것들은 2008년에는 정말로 부자연스러움 그 자체. 지금은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게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달러를 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외환 보유액을 많이 소진하지 않고서도 환율의 방향을 저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시장이죠.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투자하고 그게 그래서 저는 최근에 환율의 움직임은 뭐 레벨이 1,400원, 1,500원 올라가는 것보다는 또 낮아지는 게 안정돼서 좋기도 합니다만 이게 우리의 자생적인 플로우라고 할까요? 이런 데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저는 방향이나 급변동한 거는 조금 피곤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이렇게 변화인데 또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혹시 네. 정부가 개입을 뭐 어떻게 보면 적절히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개입을 해서 괜히 또 이렇게 너무 원화 가치를 높여놔서 수출이 안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기금에 대해서 네. 갑자기 환해지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규모가 우리나라 연기금이 해외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여기다가 네. 10% 환해지 해 이렇게 정부에서 자꾸 강요? 하여튼 어느 정도 좀 강권을 네. 하니까 그게 외환시장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뭐 크지도 않고 작은데 그 정도 규모가 언젠간 풀릴 거야라는 기대를 하게 되면 연기금이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서 환해지 할 때까지 조금 그럼 하방 베팅 할까?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게 두 가지 점에서 제가 궁금한 게 진짜로 이거 지금 영향을 줬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혹시 이게 효과를 줬다면 그게 나중에 혹시 부작용이 생기는 측면이 없을까? 이런 것들이 한 두 개가 궁금하거든요.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네. 효과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 막 물량이 풀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원화가 달러 매수, 원화 매도의 기대가 굉장히 높아져 있던 상황에서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던데. 네. 그것도 규모가 굉장히 큰 돈이 예, 라고 연기금에서. 생각하는 거는 방향 전환에 좀 도움을 줬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사실은 해지를 안 하는 게 아주 길게는 뭐 해지를 안 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것도 따져는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외환 보유액을 막 헐어서 만약에 우리가 환율을 방어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외환 보유액으로 방어하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 중에서 일부를 해지하는 거는 사실은 외환 보유액을 이게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갖기는 어려우니까 비용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외환 보유액을 계속해서 소진하는 것보다는 좀 취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제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막 150엔, 뭐 올해 한 뭐 연초에서 30% 고점까지 하면 30% 정도 절하될 정도로 외환 시장이 아주 그야말로 요동을 쳤습니다. 요동을 쳐서 외환 보유액이 올해 초 이후에 거의 20%가 줄었어요. 와, 이건 진짜 돈 많이 썼네요. 야, 어떻게 일본 같은 경우에 진짜 엄청난 돈을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풀어서 엔화 가치를 가까스로 지켜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한국도 이제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정도까지 이제 줄어들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국은 사실 한 4, 5% 정도 줄었거든요. 이게 뭐 적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20% 가까이 외환 보유액을 몇 달에 헐어쓴 일본에 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펀드 플로우에서 이렇게 조금 운신의 폭이 있다라는 거는 저는 좀 긍정적인 면을 지금 당장은 좀 보고 싶어요. 네. 네.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스태그플레이션 되면 주식은 접어야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70년대 주식시장이 어땠을까요? 본인의 이제 수익률에서 가장 크게 이겼던 시기는 역설적으로 1970년대였습니다.